강연의 사회는 허성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카데미아 후마나 제92강 진행을 맡게 된 카브라 라사칼리 소속 손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봄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삶의 자리와 마음 곳곳에 새롭게 채워진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봄이 선사하는 생명력 가득한 3월에 뜻깊은 아카데미아 후마나 강연회가 개최되어서 더욱 감사하고 기쁩니다. 토요 강연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연 전에 아름다운 연주를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자리를 빛내주실 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소프라노의 강혜정 선생님, 피아노의 서인혜 선생님이십니다. 귀한 연주를 보여주실 소프라노 김혜정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뉴욕 맨해튼대에서 석사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하셨고 현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반주로 소개해 주실 서인혜 선생님께서는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 전공 및 동대학원 반주 전공을 졸업하셨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인데요. 비엔나 신년음악회에서 많이 연주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강혜정 선생님의 소프라노 연주를 듣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후마나 회장님이신 신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회장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후마나의 김남석 고모님 모시고 여러분과 같이 2025학년도 첫 모임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 대학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날씨도 봄이라고 하지만은 또 교정에는 홍매와 한두그루가 꽃을 피웠었지만 아직도 찬데 이렇게 나와주신 분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먼저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신 우리 강혜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아시는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던 훌륭한 성악가신데 개명의 가족이 되시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서인여 선생님도 반주해 주시고 역시 우리 동문이시고 앞으로도 큰 활동하시라 믿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이웃대학에 계시는 송 교수님이신데 지금 21세기는 우리 지금 AI가 있고 저것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아주 현대적인 기술이나 개념들 얘기하는데 이 송 선생님은 기원전 1, 2세기도 아니고 기원전 무슨 수십 세기 전 이야기 지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그러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행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길가메시 서사시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강사 선생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이신 송찬현 교수님이십니다.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탈리아 로마 성서대학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서 보관 연구소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계시며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사본의 학문적 비평본과 주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사회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 마르코 복음서 이야기를 읽기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송창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된 송창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총장님과 아카데미아 후마나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길가메시 서사시 다시 읽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작년 11월에 우리 아카데미아 후마나에서 김경리 교수님께서 달, 황소, 여신 이야기라는 귀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강연에 이어서 고대 근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 근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고대라는 표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고 근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어로 크루아상 페르틸 그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근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크라상 페르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비옥한 조성달 지역의 연결 부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두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리아학과 이집트학을 이야기할 때 아시리아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이집트학은 물론 이집트에 관한 연구의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연 이 아시리아학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혹은 적확한 용어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리아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은 이집트학과 상응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아시리아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기원후 19세기 아시리아의 발견, 특히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베와 니무르의 발견 그리고 발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이집트학이라는 용어가 생겼듯이 아슈르, 아시리아와 관련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아시리아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형성의 역사 그리고 발견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자세히 언급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 즉 두 강 사이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 가운데의 지역을 가리키는데, 남쪽에서부터 수메르, 그 북쪽의 바빌로니아, 그 북쪽의 아카드, 그 북쪽의 아시리아,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히타이트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학이라는 용어는 아슈르 그리고 아시리아와 관계가 되지만 단순히 아시리아에 한정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문명과 관련되는 학문 분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리아학이 태동하던 초기 단계에서는 그 아시리아와 관련되는 발견과 발굴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성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지명들, 바빌론, 니네베, 우르크, 우르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일종의 신전 형태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과 관련성을 가진다라는 것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왕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서에서 사네립이라고 번역되는 세나케립,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번역되는 네부카드네자르 등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리아학의 태동과 초기 단계에서는 성서와의 관련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학의 태동과 초기 발전 단계에서 성서가 이른바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서와 관련되는 이러한 학문의 태동은 성서의 역사성을 논증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 글자 그대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글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가지는 학문들의 경향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학도 시작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관심 덕분에 발전하게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지금까지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의 전체 연대기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길가메시 서사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할 지점은 우르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르크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원전 3700년에서 2700년경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화살표는 우르크 도시국가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인 길가메시의 역사성, 다시 말해서 길가메시는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르크의 제1왕조 5번째 왕이 바로 길가메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28세기경 우르크 도시 국가를 통치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원전 2400년경의 우르크 도시 국가의 왕들의 명단, 그 목록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길가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대 문헌들, 신화들, 전설들의 주인공이 과연 역사적 인물이었는가, 그 인물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증거에 따르면 길가메시라는 인물의 역사성은 개연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길가메시의 신체 규모에 대해서 엄청난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약 5m에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길가메시의 모습은 사자를 마치 아주 뭐랄까 여왕견처럼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길가메시가 우르크 도시 국가 제1왕조의 5번째 임금으로 왕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 즉 4번째 임금은 바로 루갈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의 아버지가 바로 루갈반다로 언급이 되고 그 어머니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민순 여신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또 3분의 1은 인간으로 서사시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수메르 초기 왕조의 시대를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후에 여러분 수메르와 관련해서 제3왕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메르의 르네상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수메르의 초기 왕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카드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수메르 지역이 있고 그 북쪽에 아카드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는 서로 다른 언어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카드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아랍어, 아람어 등과 같은 셈족어에 속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도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어로 쓰여졌지만 그 이후에 아카드어가 수메르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흔히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판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카드어로 쓰여진 서사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카드 제국의 통치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르곤입니다.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나일 강에서 건져진 이야기는 이 사르곤이 강에서 건져진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과 구약 성서, 특히 모세와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우르제 3왕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수메르어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메르 초기 왕조에 이어서 이 우르 제3왕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메르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우르 제3왕조 시기에 생산된 그 경제활동, 무역, 장사와 관련되는 토판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었고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 제3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토판은 오늘날 아시리아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르의 도시국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일종의 신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 도시국가의 중앙에 지구라트와 왕궁이 있고, 그리고 수로 운하가 있고, 그것을 경계로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외곽 지역이 있겠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져 있고, 항구 혹은 선박장이 왕궁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학의 태동과 초기 단계에 성서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여러 가지 인명, 그리고 또 이제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구라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르 제3왕조의 통치자들 중에 또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슐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구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입니다. 기원전 2004년에서 1595년까지의 시기인데요. 흔히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고대 역사와 관련해서 고유 명사들, 즉 지명이나 인명은 표기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연도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수메르어로 쓰여졌던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제 본격적인 전성과 편집의 과정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왕이 바로 이 시기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률 문헌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서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법 규정을 연구하는 학자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북쪽에 있던 히타이트 제국의 영향이 강력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 확산되던 시기, 고대 근동, 그 비옥한 조성달 지역의 다양한 장소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확산되던 시기가 바로 중기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티나라고 할 때 여러 곳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이 발견이 되었고요. 제가 강의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머기도라는 곳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또 그런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은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 둘 사이를 잇는 비옥한 조선달 지역 이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바빌론 유수, 바빌론 유배 이것이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훨씬 그 이전 시기에 이미 팔레스티나의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들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제 전공이 쿰란 사범인데요. 1952년에 쿰란의 네 번째 동굴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동굴에서 에녹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서에 속하는 거인들의 책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길가메시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옥한 조선달 지역 여러 지역으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들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슈르바니팔 임금 기원전 668년에서 627년 동안 통치하였는데요. 이 아슈르바니팔 왕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슈르바니팔 시기의 제국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통치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바로 신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전성과 편집, 그 형성의 역사를 비평적으로 연구할 때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여담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는 이제 어디까지 전개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언급되고 있는 이집트 탈출 이후의 가나안 땅 정복 상황을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대항 역사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네립이라고 성서에서 번역되고 있는 세나케립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세나케립이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자였고요.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이 이 시기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네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명의 경우에 니느웨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편의상 니네베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우리가 강의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1839년 레이아드라는 영국 학자가 니네베와 nim루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라삼이라는 사람이 1853년에 니네베에 있었던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 우리가 표준 판본, 길가메시의 표준 판본이라고 하는 아카드어 판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슈르바니팔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구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중기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87년경에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고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배계층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바빌론 유배, 바빌론 유수 기간이 약 5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번역되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신바빌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연대기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길가메시의 역사성과 길가메시 서사시의 형성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더 자세하게 발견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아카드어 토판의 길가메시 서사시 표준 판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되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판본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의 토판으로 구성된 전체 서사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니네베에 있었던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 그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39년에 레이아드가 니네베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라삼이라는 사람이 1853년에 니네베를 제2차 발굴하였고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53년에서 1857년 사이에 그 아슈르바니팔 왕 도서관 터에서 길가메시에서 사시의 토판들이 아카드어 토판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발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누마 엘리쉬 이 창조 신화의 토판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다양한 토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판들이 바로 영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흔히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으로 이 토판들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말씀드릴 때 언어학적인 그런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셈족어라고 할 때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의 한 사람이 셈이잖아요. 그 셈족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동부 셈족어와 서부 셈족어로 나눌 수 있겠는데 바로 아카드어 그 이후에 아시리아어, 바빌로니아어가 바로 이 동부 셈족어에 속하겠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 서부 셈족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가리트어, 그리고 아라메아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세계 공용어, 흔히 링구아 프랑카라고 할 때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 세계 공용어 아람어가 있었고 또 아랍어도 있었고 또 페니키아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도 바로 셈족어에 속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메르어나 혹은 아카드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형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갈대 줄기 또 나무 등으로 쐐기 모양의 이제 필기 도구를 가지고 점토판에 이렇게 찍어서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쐐기 문자 혹은 설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토판에 찍혀진 쐐기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필기 도구는 나무뿐만 아니라 금속으로도 사용되었었고 또 돌로 된 필기 도구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토판에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찍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 등에 쓰여진 두루마리나 코덱스에 비해서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베에 있었던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 토판들이 영국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바로 조지 스미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격적인 의미의 고대 언어를 배운 아시리아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미스는 영국 박물관의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
박물관의 책임자들이 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와 있으니까 그것을 분류하는 것을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는 천재적인 언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토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이 토판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 것인가에 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서 마침내 니네베에서 옮겨온 그 토판 중에 하나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그의 나이 32살 1872년에 런던의 성서보고학회에서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서 비평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시리아학 연구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언급이 됩니다. 스미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토판에서 성서의 노아 홍수 이야기의 칼데아 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는 칼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칼데아라는 용어는 신바빌로니아의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아슈르바니팔 왕이 통치하였던 신아시리아 제국하고는 거리가 먼 지명이지요. 어쨌든 놀라운 발견을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메시서 사시를 세상에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했던 그 대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토판이고, 특별히 제가 그 길가메시서 사시의 전체 구성이 12개의 토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11토판, 여기에 그 매우 자세한 대홍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토파는 단순히 대홍수 이야기를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그 노아 홍수 이야기와 그 문학적인 구조의 측면에서도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이, 이제 성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신들이 그 대홍수를 결정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이 길가메시서 사시에서는 이제 점점 이 지상에서 일거리가 많아지고 하니까 신들 자기네들이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일을 시켰더니만 쉴 새 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좀 휴식을 취하려 해도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홍수를 일으켰다, 이런 이제 배경이 소개가 되고요. 홍수의 결정, 그 다음 홍수 심판 예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창세기 이야기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길가메시서 사시에서도 우트나피슈팀에게 배를, 방주를 짓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선하고 홍수가 일어나고요.
이제 홍수가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새를 날려 보내는 모티프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까마귀와 비둘기 그 순서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창세기 노아 이야기에서 이제 바뀌어서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바치고 축복 계약 이야기로 이 둘 사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학적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홍수, 대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에서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신화에도 또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지우스드라 이야기에서도 또 대홍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72년 조지 스미스가 이 놀라운 토판의 발견을 발표한 이후 30년이 지나서 이제 독일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벨 und 비벨슈트라이트라고 합니다. 바벨은 바빌론을 의미하고 독일말 디비벨은 바이블 성서이지요. 그래서 바빌론과 성서의 관계, 다시 말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성서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 인물은 바로 프리드리히 델리츠라는 독일의 아시리아 학자입니다. 그는 스미스의 발견 30년 후에 독일 베를린의 독일 근동연구에서 행한 3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성서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의 각색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독일의 황제도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1차, 2차, 3차 이제 강연이 거듭될수록 그 이제 강도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논쟁의 중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종교, 즉 바벨이 비벨, 성서와 어떤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가, 이것이 핵심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아시리아학의 연구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그것이 성서 비평학 연구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델리츠의 바벨 und 비벨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종합해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형성 단계를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길가메시의 역사성, 그 개연성을 높이 평가한다면 역사적 인물로서의 길가메시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 그를 영웅화, 신격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길가메시와 관련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먼저 후두 전성을 통해서, 그 다음 서전, 문서 전성을 통해서 전성이 되었고, 그것이 편집이 되었고, 그리고 편집도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표준 판본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버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 전성 이후에도 단편적인 문서 전성들이 있었고,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길가메시 그리고 엔키두와 관련되는 다양한 그런 모험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독립적인 개별 이야기들이 이제 전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개의 토판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그런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의 줄거리 구성을 가진 이야기로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성과 편집을 거치고 나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정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형성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문헌들의 형성의 역사에서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서의 형성의 역사, 구약성서, 신약성서 마찬가지로 그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으신지요? 예, 앞으로 한 20분만 참으시면 예, 여러분이 해방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의 전반부를 마치고 이제 후반부, 우리의 주제와 관련되는 다시 읽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 표현으로 헐렉듀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독서 이론 그리고 문학 비평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고대 문헌을 헐렉듀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는 큰 두 가지 계기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고대 문헌의 경우에 첫 번째 계기는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견 혹은 발굴입니다. 어떤 문헌을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새로운 문헌, 그것이 사본이든 혹은 우리 서사시의 경우에 토판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서사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의 수정, 보충의 내용이 되는 새로운 토판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 다시 읽기, 헐렉듀헤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텍스트에 대한 기존의 읽기와 어떤 의미에서 다시 읽기가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텍스트 읽기,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방법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길가메시 서사시 다시 읽기와 관련해서 문학 비평의 여러 방법론 중에서 등장인물을 큰 등장인물과 작은 등장인물로 나누었을 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작은 등장인물들, 마이너 캐릭터들이라고 불리우는 특히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헐렉듀헤의 계기가 되는 고고학적 발견과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읽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그 중심인물은 바로 샴하트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엔키두와 샴하트의 만남에 관한 새로운 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고학적인 발견, 두 번째 우리는 샴하트를 작은 등장인물로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사시 안에서 이러한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인물 묘사되고 있고 전체 줄거리 구성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된 성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토판의 발견, 바로 이라크의 슐레이마니아 역사박물관에 있었던 토판들을 영국 런던의 학자들에게 의뢰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20팽 정도의 분량이 새롭게 발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판이 바로 오늘의 강연 그 포스트에 나오던 바로 그 토판입니다. 그래서 강의록 그 각주에 보시면 2014년 이 토판에 관한 학자들의 발표 논문을 여러분 그 서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가메슈와 엔키두가 삼나무 숲을 지키고 있던 훔바바에게 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길가메슈가 자신의 명성을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엔키두를 설득해서 삼나무 숲에 가서 훔바바와 싸워서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토판은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면 그 훔바바가 지키고 있던 삼목산, 삼나무 숲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평화롭고 고요한 숲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동물들, 곤충들의 소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숲의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훔바바를 죽이고 나서 이 길가메슈와 엔키두가 겪었던 감정적인, 정서적인 고민, 갈등의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숲을 없애자라는, 파괴하자라는 길가메슈의 제안에 엔키두가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훔바바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우리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훔바바는 우리 괴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이 새로 발견된 토판에서는 이 훔바바가 여느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처럼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나무 숲에서 이제 음악회도 이제 열고 하는 그런 교양 있는 인물로서의 훔바바 묘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가메슈와 엔키두가 이제 훔바바와 싸우고 그를 죽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훔바바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괴물 훔바바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토판의 발견과 관련해서 2018년에 이제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것은 엔키두와 샤마트 사이의 만남에 관한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 코넬 대학교에 있었던 토판이 새롭게 발견되어서 그 의미가 발표된 것인데요. 지금은 그 대학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유물들이 전부 이라크로 다시 돌려보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코넬 대학교의 새로운 토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길가메슈 서사시에서는 엔키두와 샤마트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 성관계가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키두는 야생 생활에서 문명 생활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토판에서는 그 엔키두와 샤마트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엔키두가 문명화, 인간화, 사회화 되었다라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샤마트를 살펴볼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다시 읽기, 헐렉 뒤에 흐는
길가메시서 사시에 나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메이저 캐릭터, 큰 등장인물과 마이너 캐릭터, 작은 등장인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메슈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엔키두는 그의 친구 단짝입니다. 프랑스어로 비자비, 길가메슈의 비자비가 바로 엔키두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언급한 훈바바, 그리고 대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트나피슈팀, 이들이 길가메시서 사시의 중심인물, 이야기의 줄거리 구성을 이끌어가는 큰 등장인물이겠습니다. 사실 길가메시서 사시의 구성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그 전환점은 엔키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엔키두 죽음 이전의 서사시 이야기는 길가메슈와 엔키두 사이의 영웅담 모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엔키두가 죽고 나서 중심 주제는 바로 길가메슈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트나피슈팀을 만나고자 했고, 결국 만나서 그에게서 이른바 불로초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불로초를 손에 가지게 되었고, 우르크로 가는 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뱀의 역할, 창세기 이야기의 뱀과 유사한 역할, 생명과 관련되는 방해하는 역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길가메슈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길가메슈와 엔키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등장인물, 특히 우리는 닌순, 샴핫, 이슈타르, 시두리, 그리고 우트나피슈팀의 아내, 이 5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인물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 줄거리 구성 안에서 그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메시서 사시의 가장 큰 질문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신들, 동물들과 관련해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길가메시서 사시의 가장 큰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르크가 오늘날의 이라크의 와르카인데요. 그 와르카에서 발견된 병에 의하면 세계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맨 위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맨 아래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인간들이 마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렬을 하고 있는 인간의 세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 신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길가메시서 사시의 가장 큰 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행복, 성, 그리고 인간의 운명, 이것이 바로 길가메시서 사시의 큰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사시에 나오는 여성 등장인물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물 묘사되고 있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이겠습니다. 첫 번째, 닌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닌순은 길가메시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여신입니다. 루갈반다가 길가메시의 아버지였고 닌순은 어머니였습니다. 닌순은 지혜를 상징하고 아들 길가메시가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에게 모성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녀의 지혜로 길가메시의 선택을 인도하고 정신적으로 그를 지원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들을 위험으로 내몬 태양신 샤마쉬를 비난하고 훈바바와의 싸움에서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도와달라고 신에게 간청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닌순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닌순에게서 연민, 컴패션과 여성적인 직관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즉시 길가메시와 엔키두 사이의 깊은 우정을 파악하고 엔키두를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혈연을 뛰어넘는 지혜와 개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닌순은 아누 신의 딸로서 자연의 힘과 번영을 구체화하고 길가메시를 보호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아들을 보호하며 그리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이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닌순의 인물 묘사, 그녀의 역할, 그래서 한마디로 성장시키는 모성애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토판 발견과 관련되는 샴하트입니다. 샴하트는 한마디로 변화를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녀는 엔키두를 변화시킵니다. 야만인에서 문명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샴하트는 야생의 순수함과 문명 사회 사이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샴하트와 엔키두의 만남은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샴하트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이용합니다. 여성성의 매력. 여기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섹슈얼리티, 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엔키두와 샴하트 사이의 친밀한 7일, 그리고 새로운 토판에 의하면 14일 이후에 엔키두는 자연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건너갑니다. 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누가 하는가? 바로 여성 샴하트가 한다는 것입니다. 엔키두를 음식, 포도주, 편안한 옷을 통해서 문명 사회로 인도한 샴하트는 마침내 우르크를 향해서 길가메시를 만나러 가는 엔키두의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문명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샴하트에게 이 서사시는 권력과 독특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샴하트는 단순히 엔키두를 유혹하는 인물만이 아니라 엔키두에게 해방과 깨달음을 선사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죽을 존재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큰 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큰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라 작은 등장인물들이 그 서사시의 큰 주제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샴하트는 신전창녀입니다. 이것을 신전여사제, 신전매춘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전창녀라는 용어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경멸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신전창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샴하트는 어떤 인물로 서사시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바로 신성한 영역과 인간 영역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성한 여성성을 구현하는 여신의 축복과 다산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힘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남성 인물의 변화를 유도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샴하트의 인물 묘사 그리고 그녀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엔키두를 인간 사회의 세계로 인도하고 성장, 지식, 변혁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엔키두와 샴하트의 이야기에서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특징은 섹슈얼리티, 성과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샴하트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창녀로서 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그리고 사회 발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강조하고 그 관계들 안에서 샴하트가 신전 창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친밀한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육체적 쾌락뿐만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타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슈타르는 사랑과 전쟁, 풍요와 성의 여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입니다. 길가메시에게 그녀가 청혼합니다. 구애합니다. 그러나 길가메시가 그것을 거절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긁히지요. 그래서 이슈타르의 자존심이 긁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이슈타르의 인물 묘사는 격한 감정, 과도한 반응, 창조적인 열정과 파괴적인 힘이 서로 얽혀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묘사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호함을 구체화하고 특별히 권력과 욕망의 화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시도리입니다. 우리 번역도 그렇고 외국어 번역도 그렇고 시도리의 직업을 저는 선술집 주인이라고 했는데 여인숙 주인, 여관 주인 뭐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안에서도 여성들을 분류할 때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캐릭터로서의 여성을 구별할 수 있겠는데 시두리는 바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세계관에 따르면 이제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슈팀을 만나러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땅의 끝, 세상의 끝, 해변에 있던 시도리의 선술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시도리는 길가메시에게 지혜가 가득 찬 철학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들 중의 하나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시도리가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메시, 당신은 왜 길을 헤매나요? 길가메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찾아 길을 나섰던 것이지요. 당신이 찾는 생명을 당신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찾는 그것을 포기하도록 시도리는 조언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은 죽음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생명을 그들 자신을 위하여 두었답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가? 신들과 인간 사이의 차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행복,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시도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은 밤낮 즐기세요. 매일 밤낮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세요. 당신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의 머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세요.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세요. 여인이 당신 가슴에서 기뻐하게 하세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시도리는 조언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길가메시 서사시의 큰 주제, 삶, 죽음, 행복, 성, 인간의 운명이 이 시도리의 조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이것은 이제 그 성서와의 관련성인데요. 제 강의록에 각 주의 전도서 번역 제시해 놨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9장 7절에서 9절, 방금 봤던 시도리의 조언과 놀라운 유사한 구절들을 우리가 성서 지혜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리의 조언은 한마디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모르 파티, 그죠? 운명, 인간의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 디엠, 현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가메시를 위해서 시도리는 멈춤과 성찰의 순간, 그녀가 운영하고 있던 선술집은 그러한 멈춤과 성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술집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여인숙, 여관으로 번역될 때처럼 숙박의 공간이기도 했고요.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관점과 인간 삶의 경험을 공유했던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리 같은 선술집 주인은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 그리고 이른바 집단적 지성을 시도리가 익히게 되었고, 그것을 길가메시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길가메시가 지금 여기에서 의미와 성취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조언을 시도리가 길가메시에게 주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길가메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가던 길을 계속해서 우투나피슈팀을 만나게 되었고, 불로초를 발견해 되었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가메시의 실패로 인해서 이 시도리의
조언은 더욱더 강하게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 비평적으로 볼 때 여러분 포일의 역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포일의 역할을 바로 시두리가 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트나피슈팀의 아내입니다. 닌순, 샴하트, 이슈타르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시두리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성 등장인물임에 비해서 이 여성은 남편의 이름의 아내로 불립니다. 우트나피슈팀의 아내는 남편이 길가메슈에게 대홍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트나피슈팀이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됩니까? 그의 아내와 함께. 그래서 오늘 독자 중에는 길가메슈 서사시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아내와 이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둘이서. 네. 어쨌든 그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트나피슈팀은 길가메슈에게 포기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걸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길가메슈에게 호의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환대의 원칙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호의와 환대의 중개자, 우트나피슈팀과 길가메슈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트나피슈팀은 길가메슈에게 구기자 같은 식물 하나가 있다. 장미처럼 그 가시가 당신의 손을 찌를 것이요. 그러나 당신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당신은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불로초가 있는 바다의 신면에 대해서 정보를 우트나피슈팀이 제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길가메슈 서사시의 다시 읽기 헐레퀴허를 시도하였습니다. 닌수는 성장시키는 모성애로 인물 묘사되고 있습니다. 샴마트는 엔키두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슈타르는 권력과 욕망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시두리는 길가메슈에게 지혜의 조언자로 역할합니다. 그리고 우트나피슈팀의 아내는 그의 남편과 길가메슈 사이에서 호의와 환대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은 큰 등장인물들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이야기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전체 줄거리 구성 안에서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은 서사시의 중심 주제들인 삶과 죽음, 행복, 성, 인간의 운명을 구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학 비평에서 독자 반응 비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의 누리는 큰 등장인물들, 주인공 길가메슈와 엔키두뿐만 아니라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보다 더 강한 긍정적인 반응, 하나되기, 곧 동일화의 반응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길가메슈 서사시에서 여성 작은 등장인물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연에 대해 질의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없어가지고 또 어디 여쭙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작품을 아주 출발에서부터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문학도로서 최초의 문학이다 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학자분의 이 읽기에서 저는 관심이 이 텍스트가 그야말로 창세기와의 관계에서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슷하게는 보입니다만 혹시 이것보다 성경보다 훨씬 일찍 나온 이 텍스트에 아류라든지 아니면은 베꼈다든지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차이 내지는 우수성을 창세기 기독교 텍스트에서 이런 근동의 길가메시나 아하스토로스나 다양한 텍스트들에서 발굴해내야 되지 않는가. 저도 약간 사임이지만 크리스천인데 왠지 여기에 감동을 느끼고 여기서 뭔가 얻게 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 다시 말해서 신학자로서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더 우수하고 또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인간의 창조의 이유가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있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피조물에 대한 배려 아니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수메르 쪽에서 이야기한다고 하고 또 인간을 홍수로 소멸시킬 때 그 이유 같은 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 수메르 쪽에서 왜 인간을 홍수로 죽여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와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왜 인간을 절멸시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신화적인 근동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혹은 뱀이나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근본적으로 뭔가 창세기는 그쪽 수메르 이야기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엔키두의 실패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엔키두는 아담처럼 직접 창조를 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메시는 기껏해야 인간 남자와 여신 사이에서 난 인물인데 신이 직접 창조한 아담아는 죽여버리고 그냥 남녀 관계에서 만든 길가메시를 그야말로 초유의 거인으로 지금까지 영웅화한 제 말씀은 어쨌든 양세계의 근동세계의 어떤 차이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어떤 좀 낮고 좋은 뭔가를 강조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명하게 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세기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이 발견되었을 때 당시 성서의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시를 읽으면서 성서의 독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비평의 역사를 거쳐왔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러한 비평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이외의 다른 문명권에서의 새로운 발견들, 새로운 문헌들의 발견, 그것을 통해서 비교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가 하면 유사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동시에 차별성,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한 공통의 배경, 공통적인 유사성과 함께 성서가 가지는 독창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서의 독자, 그리고 이제 신학자로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엔키두의 창조, 그저 신의 모상, 우리의 모습에 의한 창조. 그런데 이제 이슈타르가 이제 길가메시의 그 거절을 받고 또 엔키두가 그녀를 모독합니다. 하늘의 황소의 이제 다리를 던지는 모욕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슈타르가 신들에게 징벌을 요청했을 때 신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길가메시에게는 3분의 2가 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죽이지 말고 엔키두를 죽이자. 근데 전체 줄거리 구성 안에서 길가메시에게 어떻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단짝, 그의 핏줄과도 같은 친구 엔키두를 죽임으로써 길가메시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자 했던 그런 모티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후반부에서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엔키두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서의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입장에서 비평적인 읽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3분 더 질의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문학 전공자이고 또 시 전공이라서 신화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예전에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신화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성욕을 중심으로 한 욕망과 그로 인한 그 삶과 죽음 이런 거를 어떻게 원형적으로 풀어내나 하는 거가 동서양이 매우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히 교수님께서 여성, 그 작은 존재로서 여성들이 그 인간의 근원적인 그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 또 그것을 긍정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걸로 이끌어가는 이 결론으로 이렇게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이게 하나의 서사시 같아서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신화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일본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지하로 전속 강림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배우자를 짝지어주는데요. 그 여신을. 근데 벚꽃이 아름다운 여성 사쿠라 히메라는 있고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라는 여성이 있고 또 이와나가 히메라 바위처럼 오래 사는 여성이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더니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네, 전자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를 선택해서 그래서 결국은 천황도 유한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하고 여기서 그 일상의 삶을 즐겨라 그 유한한 존재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를 꼭 풀어가는 얘기가 동서양이지만 무척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거기서는 남자가 여성을 선택을 하는데 남신이 여기는 여성이 결국은 교수님 말씀은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척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봄에 잘 어울리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시간이 다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아쉬움을 뜻깊은 연어로 남기고 지령자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 해주신 손찬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에 대한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인사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이제 수시로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모르는데 아시니까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하나 반가운 인물을 발견했는데 세상 끝에 있는 이제 주막의 여주인 시두리라는 여인 길가메시가 뭘 하겠다 어디 가서 뭐 영생을 찾겠다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잘 지내라. 그 인물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인물들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한 가지는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여러 서울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문이 제일 오래됐고 문화적인 기준이 더 높고 등등한다. 그게 공자 공시도 나오고 석가모니 석시도 나오고 소크라테스의 소시도 나오는데 그 속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끄럽다. 너무 기껏해야 기원전 5, 600년? 나는 길시다. 기원전 2000년이다.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아주 재밌게 구경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와 같이 강연 이후에 만찬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강연회는 4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이신 박지상 선생님께서 3월 30일에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방문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제92회 저녁특강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